용혜인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먼저 차관님 임명되신 거 축하드리고 또 어려운 시기에 좋은 행정으로 중요한 역할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몇 가지 좀 질의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관련돼서 이번에는 소득 상위에는 25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이 지급이 되잖아요. 네. 이 상위 10%를 지급하는 결정 기준은 아마도 건강보험료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맞습니다. 이게 복잡한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급이 시작이 되면 2차 지급 시기에 상위 10%로 판정이 돼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국민들의 이의 신청이 엄청나게 많이 빗발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선별 기준을 잡고 이의 신청 처리하고 이게 다 행정 비용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좀 주장해 왔던 것이 먼저 선별해서 이렇게 행정 비용 많이 들고 사회적 비용 많이 들고 사회 통합 저해하는 방식으로 먼저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액을 지급하고 그 지원금을 과세소득화해서 세금으로 환수를 하자라는 제안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면 행정 비용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올해 상황에 따라서 올해 소득액에 따라서 환수액이 비례적으로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과 관련돼서 여러 쟁점 사안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되지는 않은 상태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 사실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또 시행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마다 이런 선별 시비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예산 집행의 주무부처로서 행안부가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이 과세소득화, 보편지급 후 과세소득화에서 선별소득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새 정부 출범하고 신속하게 추진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과거의 전례를 따라서 최현일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아무리 빨라도 한 60일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더 단축시킬 생각이거든요. 의원님 주신 것도 한번 고민해서 차기에 된다거나 이럴 때 장단점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던 제안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검토하셔서 대통령께 건의하시면 저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상민 전 장관이 취임해서 만든 이 지자체 현금성 복지 지출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과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올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처음으로 적용이 됐는데 제가 지자체 예산 자료를 가지고 좀 황당한 통계를 하나 뽑아봤는데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고 있는 157개 시군구의 2023년 현금성 복지 지출이 2024년이 되어서는 3.8배가 감소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23년에는 잘 몰라서 통계목 301-03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2024년에 와서는 이 페널티 안 받기 위해서 부랴부랴 다른 통계목으로 막 편성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데이터로 많으면 10억 원 가까이 보통교부세가 당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과제도가 전혀 수용성이 없다고 보는데 폐지를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아시겠지만 어쨌든 재정 운영상의 어떤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저는 하겠습니다. 이게 이상민 장관이 만들어 놓고 간 아주 나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재정에 많은 악영향을 끼쳤던 제도들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시기에 행안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가 제가 만들어질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필요하시면 한번 담당자랑 이야기를 해서 제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도 정리해드릴 수 있으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의원님 제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 경찰청 차장님께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동탄 교제 살인 사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네, 있습니다. 이게 피해자가 9차례 신고하고 600종 넘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경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평 아내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 가족이 보복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했는데 경찰은 중재할
그 생각은 없냐라는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살해에 당하게 된 것이다라는 비판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 의원님께서도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동탄 사건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동탄 사건 같은 경우는 서장을 비롯한 몇몇 경찰들만 직권 조치가 된 상태고 부평 사건은 감찰도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거 부평 사건 명확하게 감찰 진행하고 각 사건의 담당 경찰관들 중징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평 사건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 가족이 보복 우려를 호소하는데도 적극적인 조치는커녕 중재할 생각은 없냐라는 말만 반복을 했고 결국에는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사실은 교제폭력 살인 사건, 가정폭력 살인 사건이 다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 개개인 그 해당 경찰관들을 일벌백계 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경찰 내부에서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를 좀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패턴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사망해야 합니까? 경찰이 적극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인신 구속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보복 살인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즉시 담당 경찰관의 인신 구속 조치 신청을 의무화하는 매뉴얼부터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걸 명심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이제 관계성 범죄로 볼 수 있는 게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이렇게 있는데 현재 그 교제폭력 관련된 법률이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사각지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도 하여튼 이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성을 알고 있고 면밀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